네, 전 세계를 선도하는 우리 문화와 정책, 산업을 살펴보는 강하다 K 시간입니다. 오늘은 대한민국 수출 산업의 선두주자이자 세계 시장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K 반도체의 위상과 과제, 그리고 지원 정책에 관해서 짚어보겠습니다. 스튜디오에 나와 있는 산업연구원 김영팽 전문연구원과 이야기 나눠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어서 오십시오. 자, 대한민국 IT 산업의 선두주자 하면 제일 먼저 언급되는 게 바로 반도체 아니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먼저 우리나라 반도체가 세계 시장에서 어느 정도의 위치를 차지하고 있나요? 예, 일단 세계 시장 점유율을 봤을 때 세계 시장 1위는 여전히 이제 미국이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고요. 네. 우리나라도 2020년 기준 18% 이상을 차지하면서 세계 2위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이러한 지위는 2013년도에 우리가 일본을 앞서기 시작해서부터 지금까지 유지를 하고 있는 거고요. 특히 이제 메모리 반도체 같은 경우는 낸드 프레시와 디램을 포함해서 55% 이상, 약 60% 정도 우리나라가 세계 시장 점유율을 차지하면서 세계 1위 자리를 유지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그런 반도체, 메모리 반도체 생산에 차질이 생기거나 하면은 전 세계 이제 첨단 산업 발전에까지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그 위상은 상당히 높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네. 네, 말씀해 주셨다시피 이 메모리 반도체 분야에서 최강자가 바로 한국의 기업입니다. 이렇게 K 반도체가 세계 시장에서 강점을 보이는 배경 그리고 비결은 뭐라고 보십니까? 예, 일단 조금 전에 우리나라가 2013년부터 세계 2위로 갔다고 했는데 실제적으로 우리나라 반도체 산업의 그런 역사는 다른 주요국에 비해서는 절반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고 봐도 될 겁니다. 왜냐하면 이 반도체라는 거는 1950년도에 미국에서 개발이 됐고 네. 1970년도, 80년도 이미 세계 시장에서 유럽과 일본 기업도 참전을 해서 상당한 경쟁이 있었습니다. 그러한 와중에 1983년도에 우리 삼성전자가 반도체 산업 진출을 선언을 했는데 당시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는 역량 그 부분을 확인을 했을 때 이제 메모리 반도체 쪽이 강한 기술력을 가질 수 있겠다라는 판단이 있었고 그 이후로 메모리 반도체 선택과 집중을 해서 그 부분을 강화를 시킨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우리나라 사람들 보통 손기술이 좋다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러면서 메모리 반도체 이런 제조 기술을 확실하게 강화를 시킬 수 있었고 그 다음으로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러한 경쟁이 심화된 상황에서도 당연히 이제 경쟁이 심화되면서 수익률이 낮아지고 이제 퇴출되는 기업들이 많이 나오게 됐죠. 근데 우리나라 기업들은 거기서 이제 수익률이 낮게 되더라도 끊임없이 R&D 투자를 했고 생산 설비를 갖추었고 그러면서 지금은 이렇게 강력한 경쟁력을 가지게 된 겁니다. 네. 재능과 투자가 결합돼서 어쨌든 메모리 반도체 분야는 단연 최강자인데 자, 또 하나의 또 영역이 시스템 반도체 분야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최근에 이 시스템 반도체 분야에도 공격적인 투자가 이루어지는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 2030년까지 171조 원을 투입하겠다 이렇게 밝히기도 했는데 이 미래의 시스템 반도체 시장을 좀 우리가 메모리 반도체처럼 좀 장악해 가기 위해서는 어떤 점이 필요하다고 보시나요? 일단 시스템 반도체가 약하다는 부분은 당연히 처음부터 메모리 반도체를 집중적으로 육성을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조금 경쟁력이 약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지속된 겁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1990년도 초반부터 우리 정부가 이 시스템 반도체를 강화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했는데 지금 약 30년이 흘렀는데도 여전히 시스템 반도체는 약하다 이렇게 평가를 받고 있는데 그 부분은 메모리 반도체를 강화하기 위한 그런 산업 구조가 아무래도 고착화가 되어 있다 보니까 그 부분이 쉽게 전환이 되지 않았던 거죠. 그리고 지금까지 우리가 시스템 반도체라 그러면은 메모리 반도체 이외에 이제 집적회로 그 부분만 얘기를 하면서 미국의 인텔은 CPU를 만든다든지 퀄컴이나 엔비디아는 다른 그래픽이나 통신 칩으로 갔는데 우리는 그 부분에 약했던 거죠. 그런데 최근에 우리나라에서 시스템 반도체라고 쓰이는 용어 속에는 팹리스라든지 파운드리, 즉 설계나 제조 분야도 다 함께 포함이 되어 있고 그중에서 파운드리는 앞서 제가 말씀드렸던 우리나라의 강점이 있는 그런 제조업이 파운드리이기 때문에 이제 그 부분에서 강화를 하게 되면은 더더욱 강화가 되면은 시스템 반도체 쪽도 이제 충분히 우리가 시장 점유율을 높일 수도 있고 그리고 이런 다양한 그 반도체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집적회로 부분도 지금은 삼성전자의 그
AP라든지 이미지 센스라든지 그 부분도 충분히 강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까지와는 조금 다른 이제 시장 구조가 만들어지게 되었고 그 중에서는 우리가 충분히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분야를 발굴을 해서 육성을 하면은 시스템 반도체 분야도 충분히 경쟁력을 가질 수 있다고 봅니다. 네, 이 파운드리 분야에서 1위를 차지하기 위한 경쟁이 아주 치열한 상황입니다. 여기에서 아주 독보적인 기업이 대만의 TSMC죠. 근데 경쟁 상대를 정확히 알아야 추격의 발판도 마련할 수 있을 텐데요. TSMC가 1위를 차지한 비결, 뭐라고 보십니까? 예, 일단 조금 전에 이제 제가 페미니스트 파운드리를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파운드리 자체라는 그런 산업 비즈니스 모델을 1987년도에 대만의 TSMC가 처음 만든 겁니다. 네. 그 전까지는 반도체 기업이 설계부터 제조까지 모두 했었는데 1987년도에 TSMC가 우리는 제조만 하겠다. 네. 설계를 해서 가져오기만 해라. 라면서 시작을 했고 그러니까 잠시 죄송한데 시청자들이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 파운드리라는 방식이 네. 그러니까 반도체를 기획하고 설계한 어떤 회사로부터 그것을 넘겨받아서 위탁 생산을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네, 맞습니다. 네네네. 예. 계속 말씀해 주시죠. 반도체 위탁 생산, 그게 바로 이제 파운드리고, 뭐 조금 더 알기 쉽게 말씀드리면은 예전에 나이키는 미국에서 디자인을 하고 네. 그 생산은 우리나라 그리고 지금은 동남아시아로 넘어갔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반도체에 가서는 TSMC가 그런 생산만 해주는 기업이라고 보면 됩니다. 따라서 그렇게 오랜 기간 동안에 업력을 가지고 있고 거기에 필적한다는 삼성전자는 파운드리에 본격적으로 진출을 선언한 게 실제적으로 2017년도입니다. 최근이네요. 예, 네. 10년도 되지 않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첨단 분야에서는 우리가 삼성전자가 TSMC를 따라가고 있고 세계 시장 점유율도 그만큼 높이고 있기 때문에 상당한 평가를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하신 이제 TSMC를 알아야지 우리가 추격할 수 있다는 부분은 TSMC는 그만한 업력이 있기 때문에 생산할 수 있는 범위의 폭도 넓고 공장 수도 사실 더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생산 가능 범위와 물리적인 범위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여전히 삼성전자를 비롯해서 지금 SK하이닉스도 파운드리 진출을 선언을 했고요. 우리나라에 이제 DB 하이텍이라든지 키파운드리 이미 4개의 파운드리 업체들이 있습니다. 그런 업체들이 그 이제 따라갈 수 있는 부분과 없는 부분, 뭐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부분은 시간이나 투자를 늘려서 극복을 해야 될 부분이고 이제 첨단 기술 부분은 충분히 경쟁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삼성전자를 비롯해서 이제 다른 기업들도 그런 부분을 조금씩 따라가다 보면은 그 TSMC의 파운드리 이상의 기업이 우리나라에서도 충분히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렇네요. 말씀을 들어보니까 이 대만의 TSMC 왜 그렇게 강한가 했더니 파운드리 분야는 맨 처음 시작한 기업이에요. 네, 맞습니다. 하지만 사실 우리가 올림픽을 봐도 종주국이 무조건 금메달 따는 거 아니거든요. 네, 그렇죠. 기대를 좀 걸어보겠습니다. 네. 자, 최근에 반도체 산업에서 큰 이슈가 됐던 게 소부장, 그러니까 소재, 부품, 장비 분야죠. 이거를 일본의 수출 규제로 인해서 우리가 어떻게 국산화하느냐 이것이 쟁점이었는데 관건이었는데 자 핵심 품목의 자립화 지금 어느 정도 진행이 됐나요? 일단 그 예전에 그런 공급망 문제에 대한 배경을 좀 말씀드리면은 우리나라 반도체 산업은 말씀드린 것처럼 후발주자였고 그러다 보니까 소재 장비 부분에서 시작을 한 게 아니고 제조업을 중심으로 시작을 했고 그러다 보니까 소재 장비는 수입에 의존할 수밖에 네. 없었습니다. 근데 반도체 산업은 워낙 빠르게 발전을 하다 보니까 소재 장비를 개발해서 다시 그걸 발전을 따라갔던 게 아니고 제조 분야가 발전하니까 어쩔 수 없이 계속 이제 미국이나 일본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외부의 공급망을 뒀던 것이죠. 그렇죠. 예. 그런 상황에서 국산화율이 낮아서 이제 우리나라 생태계를 강화를 해야 된다라는 주장이 많이 있었고 실제적으로 뭐 19년도에 그런 일본의 강화 규제 발표 나기 전에 이미 시스템 반도체 발전 전략 등에서 생태계 강화를 계속 주장하고 있었던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제 일본이 그런 반도체 핵심 품목이라고 할 수 있는 그 고순도 불화수소랑 그리고 EUV 그 포토레지스트 등을 수출 그 규제 강화를 했었는데 그러면서 우리나라에 이제 당장 뭐 그 기업들이 거기에서 당황할 수밖에 없었던 위기에 처한 거죠. 그랬을 때 지금까지는 미국이나 일본에 의존했던 것을 결국은 국산화율을 더 높여야 된다. 그리고 지금까지는 뭐 계속 사다 쓰는 게
싸고 편하고 그리고 뭐 신뢰도라든지 부분도 있었지만은 그게 이제 우리 정부가 당장 나섰죠. 그러면서 소부자금 강화 정책을 발표를 하고 지원을 해주니까 의외로 우리 기업들도 만들 수 있었다는 거죠. 네, 지금까지는 수입하는 게 편하고 좋으니까 계속 썼었는데 사실은 우리도 할 수 있었다. 그 부분이 강한 이제 우리 기업들에게 크나큰 힘이 되었었고 그러므로 인해서 예전에 비해서 한 10%포인트 정도는 국산율이 높아지지 않았나 그렇게 평가되고 있습니다. 네. 네, 그리고 4차 산업혁명이 가속화되면서 이 반도체 시장은 앞으로도 더 큰 성장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앞으로 반도체 시장 전망은 어떻게 보십니까? 예, 반도체 수요 자체가 실제적으로 이제 눈에 띄게 도드라지기 시작한 게 1980년대 우리가 잘 아는 PC의 보급 때부터입니다. 그때부터 반도체라는 물건이 우리 생활에서 많이 하게 되었고 그 당시에 세계 시장 규모는 100억 달러 규모였습니다. 그런데 작년 21년도에 지금 시장 규모를 보면 5천억 달러가 넘어섰고 그걸 연평균 계산했을 때 10.5% 정도 수준으로 발전을 했습니다. 한 산업에서 매년 10% 이상 발전한다는 게 상당히 어려운 그러니까요. 일이거든요. 예, 그런데도 반도체는 그렇게 크게 성장을 했는데 앞으로는 어떻게 되느냐. 이 성장 속도가 더 가팔라지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반도체 수요 자체가 예전보다 지금 더 많아지게 되었고 지금 이제 우리가 그 데이터 센터의 수요가 늘어났다고 하는데 그 데이터 센터에서 처리하는 용량 예전에는 데이터를 사람이 직접 생성을 했다면은 이제는 AI 등을 통해서 기계가 머신이 다시 그걸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사람보다 속도가 빨라지고 수요가 늘어나고 그러면은 예전에 그런 10% 성장률보다 더 가파르게 성장이 되는 것이 당연하다고 지금 전망되고 있습니다. 네. 그야말로 반도체 분야는 대체 불가군요. 그래서 네, 앞으로도 더욱더 성장세가 가파를 것이다. 자, 그럼 우리로서는 어쨌든 아직도 드넓은 시장이 남아 있다는 셈인데 네, 문제는 맞습니다. 자, 바이든 행정부가 들어온 이후에 오히려 더 미중 간의 그 갈등과 경쟁이 더 심각해지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그래서 이 미중 패권 경쟁이 갈수록 격화가 되면서 마치 우리 반도체 기업들이 자칫 잘못하면 그 샌드위치 사이에 끼어 있는 것처럼 그런 양상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좀 우리 기업들이 이 미중 사이에서 더 좀 넓은 활로를 열어 제끼려면 어떤 게 필요하다 보세요? 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샌드위치 상황에 놓여 있는 게 사실입니다. 왜냐하면은 이 반도체 수요와 공급 측면에서 봤을 때 반도체를 세계에서 가장 많이 수요하는 국가가 중국이고 네. 우리나라는 반도체를 만들어서 국내 수요보다는 90% 이상을 수출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30% 이상, 35%에서 40% 가까이를 중국을 비롯한 중화권에 수출을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중국에서 우리 반도체를 수요를 해주지 않으면은 그만큼 이제 우리 반도체가 갈 길이 없어지는 네. 거죠. 공급 면에서는 어떤 게 있냐면은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반도체 우발주자로서 소재 장비를 미국이나 일본에서 수입을 해서 사용을 했고 미국은 반도체를 발명한 국가로서 원천 기술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 원천 기술을 사용해서 우리가 반도체를 만들고 있기 때문에 얼마 전에 바이든 행정부에서 말했던 것처럼 자기 국가의 기술이 적용된 제품을 중국에 수출을 금지를 하겠다 하면서 반도체가 포함되는 순간 이제 우리가 또 중국 시장에 공급을 못하는 그러니까 이 두 국가의 경쟁에 의해서 우리가 수요 국가를 잃느냐 아니면 우리가 생산 능력을 잃느냐 이런 상당히 어려운 그 딜레마네요. 사이에 놓여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다행인 것이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나라 메모리 반도체는 세계 1위의 경쟁력을 가지고 있고 우리가 공급을 하지 못하면 전 세계가 어려워지는 그런 상황입니다. 따라서 지금은 그만큼 우리가 강한 파워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틈새에서 크게 흔들리지 않고 나아갈 수 있기 때문에 이 파워를 더 강화시키는 거, 소위 말하는 스위스처럼 중립국으로서 아주 자기 할 얘기 다 하고 움직일 수 있는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반도체도 지금 강력한 이 힘을 더 강력하게 해서 그만큼 이제 둘 사이에서 흔들리지 않는 지위를 유지를 하는 것, 그게 중요하다고 보여집니다. 네, 그렇다면 우리 산업의 중추인 반도체 산업이 또 한 번 기상하기 위해서는 어떤 지원 정책이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예, 지금 반도체가 앞서서 메모리 반도체 강하다고 잘 듣고 말씀을 드렸는데 실제적으로 시스템 반도체는 약하고 그 부분도 시장이 커지는데 우리가 그 시장을 잡아야 된다.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규모가 커지고 그만큼 우리가 할 일이 많은데 국내에서 그 일을 할 사람이 부족하다는 거죠. 최근에 이제 여러 군데서 얘기가 나왔고 실제적으로 대학들도 이제 뭐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해서 여러 가지 학과를 개설한다든지 아니면 기업 간의 연계도 많이 하고 있는데 그렇게 하더라도 여전히 부족한 건 사실이니까 네. 그 부분을 좀 더 강화를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반도체 패권 경쟁이라고 해서 작년부터 여러 국가에서 주요 정책들을 많이 발표를 하고 뭐 세제 지원이라든지 심지어 일본은 보조금까지 지원하겠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뭐 해외에서 투자하고자 하는 기업도 그쪽으로 쏠릴 수밖에 없을 것이고 국내 기업도 사실상 뭐 우리나라에서 생산하는 것보다 그쪽에 가서 생산했을 때 더 이윤이 남는다. 기업 입장에서는 이윤 추구가 최대 목적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했을 때 아무래도 국내에 조성하고자 하는 생태계 어려움이 생길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적어도 이제 주요 국가들이 발표하고 있는 지원해주고자 하는 만큼의 지원이 국가에서 필요할 것이고 얼마 전에 이제 우리가 반도체 특별법을 제정을 하려고 했는데 결국은 반도체 특별법이 아니고 첨단 산업으로 확장이 되면서 반도체 산업에 대한 지원이 조금 분산이 되거나 약화된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금방 말씀드린 주요 경쟁국들과의 이런 지원이 차이가 생기면은 아무래도 우리 기업들한테 그리고 외국에서 투자를 하고자 하는 기업들한테 우리나라에 대한 매력이 줄어드니까 그 부분을 좀 더 강화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기술 인력을 양성하고 정책적인 지원을 하고 요약해 보면 결국 사람과 돈입니다. 네, 그 두 가지를 투입을 해야 된다는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자, 강하다 K 오늘은 K 반도체에 관해서 산업연구원 김양팽 전문연구원과 짚어봤습니다. 연구원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